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뇌졸중 이야기, 저자는 허준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남대 의대와 뉴욕 로체스터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 대학교 성 빈센트 병원 조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뇌졸중 전문 병원으로 알려진 명지 성모병원 의무원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출판사는 비톤치드 2017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일컬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이 있죠.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환자의 약 70%가 초기 증상을 인식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뇌졸중 환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니 혈관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뇌졸중은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경험할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일 뿐만 아니라 45세 이하의 젊은 청년기에 발병하는 비율이 10%를 넘어설 만큼 뇌졸중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 증상이 없고 사망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을 어른들 중에 푹 맞았다고 해서 말을 잘 못하시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장애를 안고 또는 언어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한두 분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뇌졸중이 흔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면서 그 후유증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병이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뇌졸중에 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여기서는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와 여성이 뇌졸중에 약한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의 주제는 구해줘요 119입니다. 여기서는 촉각을 다투는 뇌졸중의 특성과 환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에 대한 내용과 뇌졸중의 명백한 증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의 주제는 당신의 생활 속에 뇌졸중이 있다입니다. 여기서는 흡연이나 비만, 스트레스 등과 같은 뇌졸중의 주요 원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 파트의 주제는 7전8기의 노력으로 뇌졸중 치료입니다. 여기서는 뇌졸중의 합병증과 뇌졸중 치료에 대한 방법들을 담고 있고요. 다섯 번째 파트의 주제는 재발을 막아라입니다. 뇌졸중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병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재발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파트의 주제는 최선의 방어책, 예방입니다. 효과적으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를 소개하고 또 혈관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저의 지인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현재 부천의 세종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가족 외에 환자 면회가 금지인지라 가볼 수 없어서 조금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지인분도 어지럼증이나 급격한 혈압 상승 등의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조기 대처가 되지 않아서 즉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현재 편마비가 오셨다고 해요. 뇌졸중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이고 나와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인 만큼 예방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뇌졸중이 젊어진다. 올해 38세인 민석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둔해지면서 입이 돌아가고 팔다리에 마비가 생겼다. 그는 16년 동안 매일 한 갑씩 담배를 피웠다고 말했다. 젊은 층의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 원인은 흡연이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연구한 결과
45세 이하 젊은 남성 뇌졸중 환자의 약 45%는 흡연, 29%는 고혈압이 주요 발병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은 뇌경색의 위험성을 약 1.5에서 2배, 뇌출혈은 2에서 4배가량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운 기간이 길고 하루에 피우는 담배의 양이 많을수록 뇌졸중 위험도가 높아진다. 직접 흡연뿐 아니라 간접 흡연도 뇌졸중의 발병률을 높인다. 따라서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담배를 끊은 경우 위험도는 2년 후부터는 감소하여 끊은 지 5년이 지나면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담배는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것이 최선이다. 일반적으로 15에서 45세 사이에 발생한 뇌졸중을 청년기 뇌졸중이라고 말한다. 청년기 뇌졸중은 전체 뇌졸중 발생의 5에서 12%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청년기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후유증 때문이다.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시기에 뇌졸중으로 인해 신체와 인지기능, 후유장애를 입으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는가. 또한 노년기에 비해 오랜 기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므로 가정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청년기 뇌졸중 환자는 신경 재생 능력과 신체 기능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년기 뇌졸중에 비해 재발률이 낮고 장기 예후가 비교적 좋다. 뇌졸중이 무서운 진짜 이유. 어느 날 갑자기 엄습해오는 질환이라는 의미에서 뇌졸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발병이 갑작스러울 뿐 발병 원인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차곡차곡 쌓이며 병을 키워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뇌졸중을 특히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손꼽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망률이 높다. 둘째, 후유증이 심각하다. 셋째, 재발 가능성이 높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꼴로 발병하고 6초에 1명씩 사망한다. 국내에서도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할 만큼 치명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며 그중 약 600만 명이 사망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6명 중에 1명은 살아가는 동안 뇌졸중을 경험한다. 60세 이상 인구에서는 전 세계 사망 원인 2위, 15세에서 59세 사이 연령대에서는 2위를 차지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매년 약 1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20분에 1명꼴로 사망한다. 뇌졸중 발병률이 연평균 2%씩 증가하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정확히 뇌졸중이 어떤 질환이고 심지어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는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뇌졸중은 사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질병이다. 사망하지 않은 환자들의 약 절반이 어떤 형태로든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한다. 뇌졸중을 앓은 환자의 건강 수명은 평균 4에서 5년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뇌졸중 후유증이 길게 지속되면서 환자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고려대 구로병원 김지현 교수팀이 2013년 지역사회 건강 설문조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그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 자살에 관한 생각의 빈도나 자살 시도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졸중은 재발될 확률이 높은 질병이다. 따라서 완치됐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재발 방지에 신경 써야 한다. 뇌졸중에 한번 걸리면 치료가 된 뒤에도 같은 혈관이나 다른 혈관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2차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높다. 보통 처음 뇌졸중이 발병한 뒤 한 달 내 재발률은 1에서 4%, 1년 내 재발률은 5에서 25%, 5년 내 재발률은 20에서 40%로 점차 높아진다. 전체 뇌졸중 환자 중 4분의 1 정도가 5년 내 재발을 경험한다. 뇌졸중이 재발하면 매우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2차 뇌졸중의 경우 사망률은 2배, 치매로 악화될 위험은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왜 뇌졸중에 약할까?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하는 10명 중 6명은 여성으로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다. 여성들은 뇌졸중 발병 후에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뇌졸중 후유증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여성은 왜 남성보다 뇌졸중에 취약한 것일까? 그것은 여성에게 위험 인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는 편두통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편두통은 사춘기 또는 이른 성인에게 주로 시작된다. 편두통은 머릿속이 맥박이 뛰는 것처럼 쿵쾅거리고 한쪽 머리나 눈이 욱신거리는 증상이 따른다. 보통 이러한 증상이 반나절에서 수일 동안 지속된다. 그런데 이 편두통이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 사춘기 전에는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성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약 3배 많이 발생한다. 여성이 편두통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때문이다. 편두통은 주로 초경을 시작하는 사춘기 무렵에 처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 편두통이 있는 여성의 환자의 60%는 월경 시작 전후에 편두통이 심해진다. 그리고 가임기 연령대의 편두통 발생률은 남성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다. 이는 에스트로겐이 월경 기간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두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편두통을 심한 생리통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편두통의 원인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경구피임제이다. 경구피임제의 주된 성분은 편두통의 주요 인자인 에스트로겐이다. 따라서 편두통이 심한 여성이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면 편두통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여성들을 위협하는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의 피임편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여성은 경구피임제를 복용할 때 혈전색전성 또는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식약처는 이런 부작용이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35세 이상 여성은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뇌졸중의 5대 전조 증상 및 응급대처법. 몸에서는 벌써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데 뇌졸중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환자 이송이나 치료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부터 알아보자. 첫째, 편마비. 가장 중요한 뇌졸중의 증상으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걸을 수 없거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운동신경은 대뇌에서 내려오다가 교차되기 때문에 한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반대쪽에 마비가 온다. 둘째, 언어장애.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일부 환자는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한다. 발음이 새는 것도 뇌졸중의 증상이다. 셋째, 시각장애와 시야장애. 눈앞에 사람이나 물체의 일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를 시야장애라 한다. 손으로 눈을 한쪽씩 교대로 가려보았을 때 양쪽 눈이 똑같이 잘 보이지 않으면 뇌의 문제이고 한쪽 눈만 보이지 않으면 눈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시야장애와는 달리 사람이 둘러 보이거나 일그러져 보이는 시각장애도 뇌졸중 증상이다. 넷째,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느닷없이 주위가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럽거나 그럴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한다. 또한 팔다리 힘은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다섯째, 극심한 두통. 출혈의 경우에는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난다. 흔히 두통과 함께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삼킴장애나 의식장애도 뇌졸중 증상이다. 그렇다면 환자가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정신을 잃었을 때 주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뇌졸중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보자. 첫째, 119에 신고한다. 환자에게는 적절한 응급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택시나 승용차가 아니라 반드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머리를 10에서 20도 정도 올려준다. 머리를 높여야 뇌의 압력이 떨어진다. 셋째, 상, 하의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 넥타이를 메고 있다면 풀어준다. 넷째, 숨길, 즉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아래턱을 머리 쪽으로 올려준다. 다섯째, 환자가 구토를 할 때는 이물질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닦아준다. 여섯째, 환자의 몸을 주무르거나 가슴으로 안아서 머리가 숙여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숨 쉬는 데 지장을 주는 모든 행위는 삼가야 한다. 일곱 번째, 쓰러져서 의식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다. 약물이나 물도 먹여서는 안 된다. 비만과 뇌졸중. 내장지방형 복부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뇌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인병을 불러올 수 있는 초기 상태가 동반된 경우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며, 대사증후군이 나타나면 비만에 대한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장 비만은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열량 과잉 섭취와 운동 부족으로 대사증후군 환자가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도는 정상인보다 남자는 1.6배, 여자는 2.7배에 이른다. 정상인과 비교할 때 뇌졸중 발병에 의한 사망 위험도 남자는 1.7배, 여자는 1.5배나 높다. 젊은 뇌졸중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원인도 바로 비만과 고지혈증이다. 특히 비만은 고지혈증을 유발해서 뇌혈관을 약하게 만든다. 고지혈증을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질이 동맥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막거나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이는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고지혈증은 뇌졸중 위험 원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6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고지혈증 의심 환자라고 한다. 이 정도로 뇌졸중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고지혈증 치료의 목표가 바뀌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쪽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위험군에 속해 있다면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한다. 필요하다면 약물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건강식품 섭취를 통해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폴리코사놀이다. 폴리코사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은 물질이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흡연과 뇌졸중. 최근 늘고 있는 젊은 남성 뇌졸중 환자 중 절반가량의 발병 원인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와 서울의료원 연구팀은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남녀별로 특정 나이대에서 어떤 위험인자들이 얼마만큼 뇌졸중 발생에 기여하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5세 이하의 젊은 남성 45%가, 46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년 남성 37%가 흡연 때문에 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청장년 남성에게 흡연은 뇌졸중 발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담배는 왜 해로운 것일까?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물질 중에 건강에 가장 해로운 물질은 3가지이다. 첫 번째 물질은 타르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담배진이라고 불리는 독한 물질을 뜻한다. 수천 가지 독성 화학 물질이 이 속에 들어있다. 담배가 우리 건강에 주는 해악의 대부분은 타르 속에 들어있는 각종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에 의한 것이다. 두 번째 물질은 일산화탄소이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혈중에 일산화탄소가 많아진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에 대한 친화도가 200배나 높아서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악화시킨다.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만성 저산소증이 올 수 있다. 이는 신진대사 장애와 함께 혈관과 심장의 조기 노화 현상을 일으킨다. 세 번째 물질은 니코틴이다. 니코틴은 담배의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성 물질로 담배 한 개비에는 10mg 정도의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 니코틴의 문제는 심장 박동수와 심장 수축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신경계를 자극해서 심장과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린다. 또한 혈관벽에 손상을 가져와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혈전을 만든다. 이 혈전 때문에 혈관이 갑자기 막혀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 간접 흡연 또한 심각한 문제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담배를 핀 적이 없는 평균 연령 18세 이상의 28,000여 명을 연구한 결과 뇌졸중을 앓는 비흡연자들이 뇌졸중을 앓지 않는 사람들보다 가정 내 간접 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음이 입증되었다. 여성 흡연자의 경우에는 뇌졸중 발병 확률이 더 올라간다. 핀란드 헬싱키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흡연량에 따라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3에서 8배 높아진다. 변비와 뇌졸중. 언뜻 보면 변비와 뇌졸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변비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최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일본의 한 매체는 변비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질병이라며
도호쿠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나카모토 겐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성인 남녀 45,112명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배변한 그룹과 2, 3일에 한 번 배변한 그룹, 4일에 1회 이하로 배변한 그룹을 나누어 13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의 배변 횟수와 사망 원인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기간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2,018명은 배변 빈도가 매우 낮았다. 1일 1회 이상 배변한 사람과 비교해 2, 3일에 1회 배변한 사람들은 뇌졸중을 앓는 비율이 1.29배 높았고 4일에 1회 이하 배변한 사람은 1.9배 높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뇌혈관 질환과 변비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배변을 할 때 혈압이 오르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장내 세균의 변화로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배변은 생활 습관과 연관이 깊다. 변비에 걸린 사람들은 운동 부족, 식이섬유 부족, 수분 부족, 잘못된 다이어트 등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런 습관들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이다. 몸에 쌓인 독소는 혈관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로움과 뇌졸중. 외로움은 우리 사회에 퍼진 조용한 전염병이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더 외로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외로움은 나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국 정신건강협회 연구에 따르면 18에서 34세 젊은이들이 55세 이상의 사람들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는 약 100만 명이 만성적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건강을 해치는 술과 담배,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중독에 빠지는 비율도 높았다. 이에 앞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생애 주기에 따른 미국인의 삶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청소년기와 노년기의 대인 관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청소년기에 친구나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염증에 걸릴 위험이 운동이 부족할 때만큼이나 높았다. 이 시기에 낮은 수준의 대인관계를 맺은 사람은 체질량 지수와 복부둘레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은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치매와 조기 사망, 면역체계 약화, 고혈압 유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외로움으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늘면 백혈구 생성이 줄어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 이는 외로움이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자극하고 우리의 몸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뇌졸중 재발은 반드시 막아라. 뇌졸중에 걸려도 치료만 잘 받으면 상당수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흔히 이제 병이 다 나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뇌졸중은 재발 위험이 20에서 40%나 되고 재발할 경우 사망률이 2배 높아진다. 뇌졸중은 재발이 잘 되는 병이다. 한번 뇌졸중에 걸리면 치료된 후에도 똑같은 혈관 또는 다른 혈관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2차 뇌졸중이라고 부른다. 재발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혈관 내 지방 찌꺼기가 덩어리진 혈전이 생겨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다가 막히는 동맥경화 때문이다. 이로 인해 뇌졸중이 오는 경우 같은 뇌혈관에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뇌졸중은 주로 혈전을 녹이고 혈액이 잘 굳지 않게 만드는 혈전 용해제 약물로 치료하는데 몸이 이 약물에 적응해 혈전이 잘 생기지 않는 성질로 바뀌려면 2년 이상이 걸린다. 다른 하나는 심방세동 같은 질환이 있어서 뇌졸중이 오는 경우로 이때는 다른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크다.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뚫더라도 당장의 증상만 해결된 것이지 근본 원인 질환을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환자들은 2차 뇌졸중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차 뇌졸중 예방을 위한 치료를 충실히 따르는 정도가 41에서 52%밖에 되지 않는다. 환자의 67에서 85%가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의 60%가 퇴원 후에 2차 뇌졸중 예방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또 그 중에 40%는 2차 뇌졸중 예방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2차 뇌졸중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일까? 뇌졸중이 처음 발병했을 때 한 달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22%라면 2차 뇌졸중이 발병했을 때 한 달 이내에 사망할 확률은 41%로 증가한다.
그리고 뇌졸중은 첫 발병 때보다 재발했을 때 치매 발병 위험이 3배 높아진다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다. 2차 뇌졸중을 앓는 환자의 경우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연하장애를 겪는 환자도 많다. 처음 뇌졸중에 걸렸다가 회복해서 음식을 씹고 삼키는데 크게 무리가 없던 사람이 2차 뇌졸중이 생기면 입과 혀뿐만 아니라 목과 입끝 근육까지 모두 마비된다. 보행도 마찬가지다. 뇌졸중 치료를 잘 받아서 느리지만 똑바로 걸을 수는 있게 된 사람이 2차 뇌졸중에 걸리면 균형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걷기는커녕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무서운 2차 뇌졸중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 것일까? 2차 뇌졸중의 예방법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뇌졸중에서 벗어난 듯 보여도 의사가 처방한 항혈전제와 같은 약물을 제때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고, 2번째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금연과 절주를 지키고 걷기나 달리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에서 4회,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야 한다.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이른 아침에는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식사도 신경 써야 한다. 싱겁게 먹고 달걀 노른자, 삼겹살, 갈비, 닭껍질, 명란젓, 오징어, 튀김 요리 등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뇌졸중을 막는 밥상.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뇌졸중 예방 식이요법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식이습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뇌졸중 예방에 좋은 6가지 식품을 소개한다. 첫째, 푹 삶은 메주콩. 푹 삶은 메주콩은 혈전을 녹인다. 메주콩에는 혈압을 낮추고 탄력 있는 혈관을 유지하도록 돕는 대두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용해하고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 레시틴, 지방을 연소시키는 사포닌 등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각종 성분이 가득하다. 둘째,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등푸른 생선의 지방에 함유되어 있는 EPA와 DHA는 혈액 응고를 막는다. 또한 이미 생성된 혈전을 용해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으므로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셋째, 토마토. 토마토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 때문에 빨간 영양제라고도 불린다. 토마토의 빨간 색소 성분인 리코펜은 젊음의 묘약인 비타민 E의 약 100배, 베타카로틴의 약 2배의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다.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칼로리도 낮으니 많이 섭취할수록 좋다. 넷째, 당근. 당근은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녹황색 채소 중에서도 가장 높다. 베타카로틴은 콜레스테롤이 유해물질로 변해 동맥을 막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당근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최고의 식품으로 꼽힌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 당근을 일주일에 5회 이상 먹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도 먹지 않는 사람보다 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68%나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마늘과 양파.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양파, 마늘, 파, 부추 등의 채소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식품들이다. 톡 쏘는 향과 눈물을 자아내는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혈당치를 낮춰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마늘과 양파는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뇌졸중에 좋다. 여섯째, 견과류. 고소한 맛을 내는 견과류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견과류의 지방에는 팔미톨레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뇌혈관을 튼튼하게 해 뇌혈관 질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견과류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비타민도 풍부하므로 평소에 즐겨 먹는 것이 좋다. 땅콩은 20개 정도, 아몬드는 10개 이하, 호두는 5개 정도를 매일 잘 씹어 먹으면 된다. 이 밖에도 규칙적으로 웃는 것 역시 뇌졸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웃음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진다. 자주 웃으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40%나 줄어들고 수명도 4년에서 5년 더 길어진다고 한다. 웃을 때는 웃는 표정을 최소한 15에서 30초 정도 유지해야 효과가 있다. 또한 규칙적으로 웃는 것이 좋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